오늘 이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저와 이종걸 의원 그리고 노웅래 의원님 그리고 문병호 의원, 김강진 의원, 배재정 의원, 서영교 의원, 송호창 의원, 김성준 의원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도 같이 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늘 우리 그 발제를 해주시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이 해주시고 토론은 김용호 언론광장 공동대표님 오셨죠?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영기 화가님, 윤성한 미디어오늘 논설위원님 오셨고요. 이재정 변호사님 여기 오셨습니다. 임순애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대위 운영위원장님 늘 애쓰고 계십니다. 정진우 NCC 인권센터 소장님 오셨습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 전문대학교 교수님, 한웅 변호사님 그리고 홍성담 하백님이 오늘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대표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십니다. 먼저 우리 노웅래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심으로써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씨만큼이나 우리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 5년 그리고 박근혜 정권 2년 동안 우리가 정권도 빼앗기고 그리고 야당이 힘을 못 쓰고 지금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놀드 토인비 선생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응전으로 대답을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 이거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우리가 더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사랑하는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이 정말 한뜻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정말 이 겨울공화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기를 다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늘 함께 하면서 결국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으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법사위에 속되어 있는 유교원입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 표현의 자유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재임용 탈락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그 국가 권력의 명예훼손죄 남용 부분을 누구보다도 제가 관심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공동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가 최근에 잘 알게 됐어요. 유승희 의원님께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국회의사당의 그 본회의장 뒤편에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서 제가 오늘 오게 됐습니다. 오늘 좋은 그 논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명예훼손죄 비형사 범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임순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서서 시민들의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행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정말로 할 일들이 그냥 매일매일 생겨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면은 오늘도 누가 구속됐다, 오늘도 누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매일매일 접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요즘 뉴스 보시면 정말로 명예훼손이라는 죄가 도대체 뭔가,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미를 뒤집어 쓰이는 일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네티즌의 입을 막는 것도 지금 문제지만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명예훼손이라는 그 칼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명예훼손 제도에 대한 불만은 사실은 그 명예훼손 제도 그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명예훼손 제도가 그 국가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남용되었던 사례들이 그런 불만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이명박 정부 이후 그 정부와 고위 공직자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기됐던 소송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뭐 왜 이명박 정부 때냐, 노무현 정부 때도 틀림없이 있었고 실제로 그 청와대에 의해서 개인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체계적으로 국가에 대한 그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그 제기되었던 그런 어떤 큰 흐름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잡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건들의 목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시면 2014년 10월까지 제기된 저희 이제 입막음 소송이라고 부릅니다만 모두 39건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이제 30건 제기되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1년 8개월 동안 9건이 새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사건이 24건이고 민사소송이 6건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형사사건 부분입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를 외국에서 수입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논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숫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형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형사상 명예훼손 아마도 우리나라가 도입해야 될 가장 절실한 전략적 봉쇄소송 억지 제도는 아마도 형사상 명예훼손 제도의 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것들을 입막음 소송이라고 부르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소송이 제기된 후에 실제로 재판이 끝까지 진행이 돼서 유죄가 선고되는 그런 사건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4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이 10건, 그리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이제 3건, 또 7건은 고소인이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그리고 2건은 아직도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또 같은 기간 제기된 6건의 민사소송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을 비판한 시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은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판들은 실제로 법적으로 선량한 어떤 고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고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랬던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말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말한 사람들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우선 수사는 받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말한 사람을 입막음하기 위한 그런 소송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 제기된 그 9건 소송 중에서는 형사사건이 5건, 민사사건이 4건이었습니다. 이 중 형사사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또 민사사건은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013년에서부터 보시면 어떤 사건들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표창원 씨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그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그 불기소 결정 내려졌고요. 또 이 사건은 아마 이제 저희가 기록을 만든 다음에 지금 1심에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국정원이 민변 변호사 명의에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거는 1심 10월 당시에는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각됐죠. 그래서 민변 변호사들이 이겼습니다. 최승호 PD에 대해서 역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또 있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도 최승호 PD 상대로 역시 있었습니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그 국정원 사찰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만 역시 불기소 처분 내려졌고, 그 밑에 사건들 이제 좀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구조에 관한 의혹 제기를 이제 홍가혜 씨가 했는데,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긴급 체포 및 구속 이루어졌습니다. 또 A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시체들이 있는 걸 알면서 시체량을 지연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민간 잠수로 카톡 발언을 만들어서 인터넷 10여 분간 올렸는데, 이분도 명예훼손으로 체포 구속되고 1심, 2심까지 실형 1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부터는 그 앞에 사건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사건들은 고소가 없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해경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 인지수사로 그 홍가혜 씨, A 씨 전부 다 체포해서 그 구속 수사를 시작을 했던 사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만만의 의혹 제기했던 것에 대해서도 역시 보수단체가 고발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역시 검찰이 기소를 했고요. 또 산케이신문 직장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기소가 이루어졌고 지금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한 두어 가지 흐름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에는 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형사 재판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고소가 있을 때만 그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소위 피해 당사자, 소위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고소 없이 지금 기소 및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진실도 처벌한다는 거, 또 견해 표명도 처벌한다는 거, 그리고 형사처벌로 되어 있으면서 결국에는 검찰이 정권 보위적인 수사를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그 고소고발을 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비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정부가 조그만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언론 보도 마음에 들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도 자꾸 이렇게 고소나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게 아무튼 문제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게 관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외국의 입법례를 보시면은 그래서 많은 나라들 아까 미국이라든가 또 유럽 영국도 최근에도
그렇게 또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을 폐지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 이제 좀 더 표현의 자유 쪽으로 이제 중심추가 이동하는 그런 세계적인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전히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또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여전히 처벌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럽이라든가 일본 같은 선진국은 법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운영을 굉장히 정부가 관용적인 태도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 규정은 외국과 우리나라가 상당히 유사한 점은 있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그런 태도가 또 심각한 문제다, 이런 것도 뭐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좀 정부가 좀 더 관용적인 태도, 그리고 이런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입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뭐 권고라고 할까요? 네, 아무튼 그런 걸 좀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그 쭉 드린 말씀은 언론이라든가 또는 그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 그런 정부 권력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는 뭐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 또 발표자 앞에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그 운영의 문제를 결국은 운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은 법 규정이라든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뭐 언론과 국가 권력자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인 대 사인, 이제 개인과 개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규율을 하는 그런 법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명예훼손이라든가 그 모욕의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명예를 보호하는 그런 측면은 유지하면서도 뭐 미국의 그런 여러 뭐 판례라든가 아니면 그 국제 기구에서도 권고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공적인 사안 또는 그 공적인 인물에 대한 그런 정당한 비판은 좀 더 허용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그래피티 전문 화가이신 김영기 씨가 대구에 사시는데요. 그 사례를 좀 보여주시고 또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저 이번에 제가 원래 대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데 대구 인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대구로 이동해서 작업을 했고, 지하철역과 박근혜 대통령 생각터 주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상과 박두리를 합성한 파파치킨이라는 그래피티를 5군데 정도 했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하게 된 의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의심하는 사람이 전 아닌데, 경제 성장이라는 그 동전 바로 뒷면에 있는 독재라는 면을 뒤집지 않고 그걸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서 잠시 독재자라는 측면을 좀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했고요. 전 대통령 비하죄라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경찰 조사 때 전 대통령 비하죄로는 이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쪽에서 이거를 재물손괴죄로 죄를 변경해서 재물손괴죄로 넘어갔는데, 재물손괴죄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경찰분 서류에는 전 대통령 비하죄라고 있었지만 저한테 조사는 재물손괴죄다 조사를 받았는데, 재물손괴죄에서 뭐 언제 몇 시에 했냐, 뭐 어느 벽이냐, 뭐를 사용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파파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박정희 대통령의 불의를 비추는 의미가 뭐냐, 누구한테 발주를 받아서 한 거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누가 시켰냐, 이 이미지는 어디서 검색했냐, 직접 그린 거냐, 뭐 이런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대구에서 하는 작업인데, 이건 세월호에 관련된 작업인데, 이것도 대구 지하도에 하는 작업인데, 이거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사진도 어떻게 찾아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도 좀 궁금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걸 제가 조면 성기자로 수사 받았는데, 그럼 이것도 수사 받는 거냐? 근데 경찰 쪽에서는 이건 상관없다. 왜 이건 지하도에서 한 거는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라. 근데 그래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을 좀 아는데, 그 실제로 점을 손괴로 넘어간 사건들 제가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원래 재물손괴죄로 하면 그 벽의 주인이 뭐 용역을 쓰던 죄에서 지우잖아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그 비용 같은 거를 이렇게 청구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최대 벌금이 다 모든 사례를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50만 원이 맥시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소를 200만 원으로 당해가지고, 기소됐다는 편지가 날라오면 7일 안에 항소를 하려고. 뭐 아까 아마 이분도 김영기 씨도 약식 기소가 있을 것 같은데, 벌금형으로 미리 검찰이 판단을 해서 넘긴 약식 기소 사례가 83.1%고, 구공판, 다시 말해서 구공판 됐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 구공판, 자유형을 받을 수도 있는 구공판 사례가 16.9%예요. 이제껏 구공판 사례가 10%를 넘은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동일한 법률이 계속 있어 왔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가혹해진 게 올해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2010년도 정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2010년도에는 구속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는 올 상반기 기준의 통계이긴 한데요, 7명이나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가혹했던 해가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정당 해산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결정문에 인용했던 얘기가 숨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검찰 입장에서 늘 하는 얘기가 사실 숨은 목적을 숨기고 있는 실제의 목적을 숨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명예훼손죄가 국가모독죄에서 나와서 우리 상고가국 시절, 유신 시절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로 살아있다가 그 이후 사인 간의 어떤 특정 이해관계로 조절된 족할 내용인데도 어쨌든 그것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그대로 온전해 둔 상태가 명예훼손죄라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이 또는 권력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옥죄는 데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숨은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박경신 교수님께서 발제 당시에도 얘기하셨지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꾸려지던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뭐라고 했었나요? 그 정도를 넘고 있다라고 하자마자 바로 우리 검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전담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보도자료에서는 정작 이런 전담팀이 꾸려진 것은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특정 집단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반 타인들의 어떤 피해 사실을 예를 들면서 보도자료를 뿌렸었어요. 그런데 잠시 조금 전에 앉아 계시다가 하신 서기호 의원님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의 그 토론 내용에서 정작 논의가 되었을 때 세월호 국면 이후의 비판 관련돼서 대응팀을 꾸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명예훼손죄가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측면을 주안해서 바라본다면,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권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검토할 필요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고, 더군다나 지금 사이버 공안 탄압 전국에서 그 전담팀에서 논의됐던 내용들 중에는 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민사소송은 비용이 많이 든다. 네, 형사소송은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무서운 발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그 형벌을 실효성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이런 검찰의 인식하에서, 더군다나 이런 공안 정국 하에서는 검찰은 우리가 명예훼손죄를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으로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금 역반동 현상의 개정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빠르게 이 부분들은 오히려 느슨하게 대응할 것들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민을 비하는 게 그런 반동적인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입법안을 보면은 친고죄 안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친고죄와 그냥 반의사 부부죄가 어떻게 다르냐. 그거나 차라리 없애지 이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검찰에 이렇게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반이 만들어질 일은 없죠. 최소한 본인들이 나서서 먼저 수사권을 발동하는 일은 없겠고, 그다음 또 하나 이명박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상철 대표가 그 이명박에 대한 이야기를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모욕성 글이었어요. 근데 모욕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친고죄잖아요.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고소고발을 한다는 거는 참 모양새 빠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그걸 이제 검토를 해서 협박죄로 그러니까 자손이 편치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요. 협박죄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고초를 겪은 사법 절차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모욕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협박죄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될 정도로 권력기관에서 스스로 고소해 나아간다는 건 쉽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물론 현 정권에서는 지금 청와대발 고소 사건도 여러 건이긴 하지만요. 친고죄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런 식의 남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방어하는, 저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인간의 가장 1차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정치활동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욕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결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안정국 하는데 이 공안정국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으로 피소될 사람, 수사의 대상이 될 사람의 범위보다 이 표현을 통해서 수사기관의 대상이 될 사람들은 범위는 훨씬 더 넓다고 봐요. 비단 국가보안법의 화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또 이 이 공안 정국에 휘말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도 같이 하면서. 그럼 정진우 소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고 하니까 법률적인 것들은 진짜 잘 모릅니다만 이것이 권력기관에 의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데 문제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친고죄로 전환하기는 다시 효과가 있고 박정희 교수님 발제나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조금 더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못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력한 권력기관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무슨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걸 남용하지 못한 그런 법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엔 무고 아닙니까? 저희들 그냥 상식으로 보면. 그런데 자기들의 권력의 어떤 기회에서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소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그 권력도 가져야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법적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 약간 비판적 입장에 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 이로 말로 나갈 수 없는 명예훼손, 욕설 이런 것들이 막 떠돌아다녀요. 저도 가끔 저는 잘 안 봅니다. 누가 와서 야 너한테 이런 무슨 누가 극우단체에서 뭐라 그런다. 너는 예비 검색을 해서 처단해야 될 명단에 들어있다나 너는 아무아무에 같이 개라 그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한번 들어가 보죠. 근데 실제 그런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혼자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을 소를 제기해서 문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지만 이런 몰상식한 일들 이런 어쨌든 조금 법률적으로 제어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지금 연일 뭐 이게 공안몰이 뭐 종북몰이 이 분위기에서 그 수구 단체들이 막 난장판을 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는 뭐 이 이 문제도 굉장히 명예훼손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논의와 대응 방식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고민이 되는 게 진보적 민주주의가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이거 뭐 내란 음모는 무죄인데 내란 선동은 유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내란 선동이 유죄라는 것은 내란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맨날 그 내란을 꿈꾸고 우리는 목사들은 맨날 하늘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 나라 무너져야 되고 왜 나는 맨날 선동 주일날마다 내란 선동하는데 왜 처벌받지 않나? 사실 해야죠. 내란 선동으로.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의 자유가 막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게 다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도 표현을 좀 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웅 변호사님께서 말씀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관련해서 세 가지 크게 문단을 나누어서 먼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문제로 프레임 장악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법 적용의 유연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현행 명예훼손죄 규정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까미가 나치로부터 해방된 프랑스 공화국의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과 숙청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근데 요새 이 말이 제 가슴을 우벼팝니다. 사실은 우리도 해방이 되고 실파들을 싹쓸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의 이런 표현의 자유라든가 인권 침해,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 후진성 이런 걸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오년세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가 전미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깨달음의 이름에서 세상이 하도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나라도 좀 편해지지 않은 그런 바람을 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가 며칠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교수협의회가 또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임합니다. 지록임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혼탁하고 정의롭지 못한 정치 시대상을 이제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000년 전 중국 진시황 때 또는 그 이후 이제 진시황을 이은 그런 황제, 고대 전제왕정 시대의 어리석은 황제와 이에 빌붙은 황간에 얽힌 보사성어가 한 해를 상징하는 문구로 지적되는 이 시대상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마치 부정의가 정의인 양, 친일 반민족 세력이 마치 애국 세력인 양 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국회에 대한 온갖 증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또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제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민주정부 시절에는 국가 권력이 하여튼 그래도 비교적 착한 권력이라 이 명예훼손죄로 막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검찰이 그거에 의해서 기소하고 어쨌든 법은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이제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자행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든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제어 장치로 일단은 어느 정도 선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뭔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렇게 갔다는 게 참 치명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